자, 윤 대통령은 체포 직전에 대국민 담화 영상을 공개하고 SNS에 자필 원고를 올렸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이런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불법 수사이긴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영상을 통해 직접 입장을 밝힌 건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난달 14일 이후 32일 만입니다. 윤 대통령은 관절을 찾은 여당 의원들에게 2년 반 남은 임기를 더해서 뭐하나 싶을 정도로 이 나라에서 종북 주사파들이 판을 친다며 들어가는 게 편하다고 말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마이웨이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가 저 영상 보고 이 나라의 모든 법이 무너졌다라는 그 말씀 보고 야 이거는 좀 그 모든 법이 무너지게 된 여기까지 오게 된 이 과정에 대통령 책임이 굉장히 있었는데 저런 말씀 하시나 싶었고요. 그리고 불법이다 그러고 윤석열 대통령이 자필 원고하고 동영상에서 보여준 일관된 입장은 끝까지 싸우자 이게 아마 당분간 안 바뀔 것 같아요. 대통령의 그 태도가. 그러면 저는 이 문제는 이제는 우리 사법 시스템을 믿고 거기에 좀 맡겨놔야 된다. 여당도 이 문제는 이제 맡겨놓고 정치는 이제 정치가 할 일, 경제 민생 챙기고 치유하는 그런 쪽으로 나가야지 이렇게 끝까지 윤석열 대통령하고 같은 편 먹고 끝까지 싸우면 도대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 굉장히 걱정입니다. 검찰도 부르고 공수처도 몇 차례 소환을 했으면 뭐 대통령이 보시기에 법률적인 흠결이 좀 있다 하더라도 좋다. 이것도 뭐 악법도 법이니까 내가 나가겠다 이런 자세로 사진 출석해가지고 조사받았으면 그렇죠. 예, 없었던 문제거든요. 그렇죠. 처음부터. 현직 대통령이 그래 체포돼서 가는 모습 또 의왕에 서울구치소로 가는 모습을 그날 밤에 지켜보면서 국민들께서 이게 탄핵에 찬성했든 반대했든 도대체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 아니, 얼마나 심경이 착잡했겠습니까. 근데 이제 경호원들이 결국은 저는 옳은 판단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한남동 관제를 지키는 5호 경비단으로 군인들이 있습니다. 제 수방사 후배들인데 그 경우에는 국방부 차관이 분명히 처음부터 입장을 정해가지고 외곽 경비만 하지 절대 이 충돌에 나서지 마라라고 했던 것도 저는 잘한 거고 그 사이에 그 다른 이야기지만 박정훈 대령 무죄 1심 판결이 났었습니다. 근데 그게 바로 부당한 명령에 따르지 않아도 되는 항명 여부에 관한 그 사건이었거든요. 그것도 군사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오는 거고 저는 경호원들도 우리가 부당한 명령에 따를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유혈 사태 없이 체포 과정이 그렇게 끝난 거는 그거는 뭐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치 이전에 한 인간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을 개인적으로 윤 대통령은 저의 오랜 친구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 당시 제 선거보다 더 열심히 뛰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특검법에 대해 논의를 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권성동 대표로서도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대선 모드로 가야죠. 언제까지 윤석열 붙잡고 있겠어요. 이런 분위기가 있으니까 대통령과 이제는 더 이상 당과 접점은 점점 희박해지고 있다. 얇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제가 오랫동안 정치 같이 해서 그렇죠. 예. 사람 됨됨이를 아는데요. 그 양반이 무슨 뭐 울컥하고 이렇게 눈물을 비치고 하는 게 그 연출해가지고 쇼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분이 최소한
겉다르고 속다른 그런 정치하는 그렇죠. 사람은 네, 저도 아니에요. 동의합니다. 권성동 대표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자기는 대통령하고 친구라고 생각했겠죠. 대통령은 권성동 대표를 친구라고 생각 안 합니다. 자기 부하라고 생각하지. 이렇게 계속 가다가 사고 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저한테 이야기하시는 게 독대 신청을 했는데 몇 달간 답이 없다. 그래서 엄청 답답해 하시더라고요. 인간적으로 그런 고뇌를 이야기하면서 권성동 대표가 이 문제는 정리를 잘했고, 이게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당이 여기에서 좀 자유로워지기 시작하는 그런 변화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네. 부정선거 음모론 같은 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에, 현역 국회의원 중에 자기가 공개적으로 자기 입으로 나는 부정선거를 있었다고 믿는다라고 이야기한 사람 사실 없거든요. 누가 있습니까? 없는데 대통령은 믿고 있는 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근데 윤상현, 김민전 의원 있잖아요. 있죠. 있는데 우리 108명 국회의원 중에 그런 사람도 뭐 일부 있지만 예. 안 믿는 사람도 있거든요. 최근 국민의힘 지지율이 회복 추세로 돌아서면서 보수층 결집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MBS에서는 국민의힘이 35%, 민주당이 32% 오차 범위의 역전을 보여주고 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하고는 선을 확실하게 그어야지 그나마 희망이 있는 겁니다. 3년 전에 대선 때 그것도 생각해 보시면 국민들 입장에서 윤석열과 이재명이라는 선택지만 딱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싫은 국민들이 제법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사람이 둘이 싸우면 어느 한쪽이 100% 잘못한 게 그런 게 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3년 가까이 중요한 시간 동안 뭐 그게 과도한 수사가 됐든 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막 일철 대화 안 하고 그냥 무시했던 이 세월 동안 윤석열 대 이재명이라는 구도가 그대로 와가지고 지금 이 싸움이 어떻게 보면 지난 대선의 2탄 비슷한 그런 싸움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들은 그러면 그중에 한 사람의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시도까지 해가지고 지금 탄핵 심판까지 받고 있는 중이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라. 이재명 대표가 과연 이번에 조기 대선이 있다면 대선에 나올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과도한 검찰 수사에 의했든 뭐든 우리 정 대표님 같은 분은 아무리 털어보십시오. 그래 나옵니까? 그래서 깨끗하고 정직하게 그래 하는 사람도 있는데 왜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에 백현동에 위례신도시에 성남FC에 대국 송금에 선거법에 위증교사에 모든 정치인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세인 건 분명하잖아요. 네. 그게 넓게 봤을 때는 독이 될까요? 약이 될까요? 저는 독이라고 계속 주장을 해왔죠. 왜냐하면요. 지금 이 여론이 비슷한 것 같아도 결국 중요한 거는 중간에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국민들이 다음 선거에서 누굴 찍을 거냐. 저는 그걸 봐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지금 요즘 나오는 여론조사 우리가 비슷하네 해볼만 하네 그냥 이러면서 보수 결집만 계속하자. 지난 총선에 1년도 안 됐습니다. 그때 2조 심판원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조국 심판하자 이러면서 그것만 가지고 보수 결집만 하면 된다 이래가지고 총선에 참패한 게 불과 8개월 전입니다. 그러면 지금 상식적인 주로 수도권에 살고 연령적으로 상대적으로 젊고 생각이 이렇게 중도에 가까운 그런 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누가 받느냐의 문제거든요. 지금 저는 이대로 가면 그분들 지지 못 받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과정에서 우리 국회의원들하고 우리 당 지도부가 이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뱉어놓은 말들이 있습니다. 그거 다 국민들께서 소위 말해서 박제해가지고 기억하고 계시는데 그걸 그럼 선거 때 가서 우리 180도 다른 말을 하기 시작한다고 믿어주겠습니까?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 생각을 바꿀 것 같지가 않은 게 윤 대통령 그 변호사 측에서 저희는 불법 선거가 중국과 크게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기 위해 비상계엄 선포가 불가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선거 개입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저희는 이 불법 선거가
사실은 중국과 크게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한국전자 투표비를 수입한 중국의 그 육해상 1대1로 대상 국가들이 중국의 도움을 받고서 수출을 한 것이죠. 그 문제에 대해서 사실 2012년에 우리 대선 끝나고 유튜브 극좌 유튜브의 그 김어준 씨라는 사람이 거기서 부정선거를 부정선거의 최초 기획 그거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분이 돈 들여가지고 더 플랜이라는 영화까지 만들어가지고 K값 어쩌고 저쩌고 떠들면서. 그럼요. 그래 거기에서 나온 건데 그 이후에 김어준 씨가 이 부정선거 제기한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서 한 번도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걸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이후에 그 병이 그 바이러스가 어떻게 우리 쪽으로 지금 옮아와가지고 네, 그게 제가 확인을 해봤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 윤석열 지금 대통령이 그 당시에는 뭐 검사였잖아요. 예. 그 시절에 세월호 집회에 나왔어요. 사진 찍혔는데 거기서 그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김어준 유포하던 부정선거서를 믿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번 총선 다 부정선거였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이미 민주당 버전의 부정선거론의 신봉자였고, 요번에 그 이준석 대표 처음에 만났을 때, 이준석 대표 처음에 후보가 돼가지고 만났을 때, 그때 이준석 대표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자기가 원래는 그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거기를 완전 한번 털려고 그랬는데, 내가 못 털고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발 부정선거의 신봉자였던 분이에요. 그리고 원래 김어준 씨가 처음 제기했을 때 이재명 대표도 부정선거 믿는다고 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 이제 이재명 대표도 자기가 올린 게 있어요. 아니, 이게 저도 부정선거라고 올린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뭐 아시겠지만 그다음에 계셨으니까 다 공개적으로 검증해갖고서 없었다고 이제 밝혀졌던 거고요. 근데 그게 어쨌든 그 바이러스가 살아남아갖고 지금 대통령까지 오염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참 이상한 게 대통령께서 그런 생각 때문에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선관위 사무총장을 당신의 그 서울부터 동기 판사 출신의 사무총장 임명했던 겁니다. 다 뒤져봤던 거예요. 그 다음에 부정선거라고 해갖고서 선거 무효 소송이 제기된 게 여러 건 있었고 검찰에 고발된 게 여러 개 있었습니다. 검찰이 수사했었고 그다음에 선거 무효 소송에서 법원에서 역시 다시 재검표한 것도 있었고 없었어요. 가짜 투표용지가 나온 게 없었습니다. 감사원에 감사가 있었던 걸 왜곡해야 그런데 거기서 사실은 그런 조직적인 부정성은 없었던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부정성을 믿었다는 게 저는 정말 납득이 안 돼요. 예. 민경욱 전 의원 그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건에서 법원이 대부분이 일일이 다 그걸 보도록 했습니다. 근데 하나도 나온 게 없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선거에 대해서 제보가 엄청나게 많았고 그걸 이야기하는 유튜버들이 엄청나게 많고 이러면서 저기다가 슬쩍 증거가 굉장히 많다 이러는데 증거가 없죠. 저 말은 팩트가 아닌 거예요, 지금. 근데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부정선거론이 국민들 사이에 지금 갈등을 일으키는데 굉장히 큰 축이거든. 그런 얘기도 많이 하세요. 뭐 트럼프도 중국이 선거에 개입한다고 믿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대통령이니까 보고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러면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 많다고 하는데 하나라도 들고 나오면 되지 않느냐. 아니, 트럼프가 취임하면 윤석열 대통령을 구출해주고 지지해줄 거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인데요. 그런 윤석열 대통령하고 트럼프는 기본적으로 다릅니다. 같이 이게 동일시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 수많은 자기의 그 문제에 대해서 조사에 다 응했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조사도 응하고 트럼프는 거짓말을 해도 자기는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알고 하는 사람이에요. 큰 차이네요. 이런 거죠. 이재명 대표가 아주 몇 년 전에 얘기했을 때 부정선거가 있었다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그분 그거 믿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사실이 아니라 본인은 알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신념이에요. 이게 신념이에요. 이거 차이입니다. 저희 당에서도요. 김웅 전 의원이나 유경준 전 그 통계청장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부정선거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들여다봤고 절대 아니다. 증거가 없다라고 저희 당의 의원들도 많이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다시 이것 때문에 저희 국민의힘 전체가 받을 데미지가 좀 진짜 심각한 거예요.
저는 헌법재판소가 이번에 심판할 때 파면을 할 거냐 말 거냐, 인용할 거냐 기각할 거냐. 헌법재판소의 그 결정의 논리가 최소한 국민 다수가 승복할 수 있는 그런 결정문이 꼭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 때하고 이게 달라요. 본인이 당사자가 저렇게 완강하게 자기 잘못 아니다 이거다라고 그게 말이 되든 안 되든 그걸 믿는 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결정문이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저는 내란죄를 뺀다는 게 그거 굉장히 위험하게 봤거든요. 왜 빼냐? 한 달 동안 내란이 우두머리다 그러고 내란 당이다 그래 놓고는 갑자기 내란 뺀다 이러니까 국민들이 생뚱맞잖아요. 내란 죄를 뺐다고 하는데 내란 행위 자체는 빠진 게 아닙니다. 내란 그 행위에 대한 형사법적인 판단을 그걸 왜 뺐어요, 근데? 뭐 무인기를 평양에 보낸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 남북 간의 군사적 갈등을 조장하는 그런 조치들을 많이 취해왔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제 계엄령이 내려지면서 혹시 그 배후에 이런 게 있었지 않는가? 충분히 그런 게 있었다고 보거든요. 특히 평양에다 무인기 보내고 이러는 것들은 이건 황당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의심을 할 수 있지만 이건 해석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이쪽에서는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고 저쪽에서는 또 사실은 그냥 정상적인 안보적인 대응? 우리가 조금 나가긴 했지만 그렇게 또 볼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법적으로 따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외환죄라고 뒤집어 씌울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 정치적 비판으로 족하다고 봅니다. 저는 생각이 지 교수님하고 그 부분은 조금 다른데요. 이거는 저는 증거를 가지고 할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북한이 우리한테 수많은 무인기를 보냈고 오물풍선을 계속 보냈고 미사일이고 장사정포고 뭐 계속 도발을 했거든요. 14일에도 또 도발했잖아요. 그리고 22년이죠. 그해 말에 북한 드론이 날아와가지고 용산까지 다 보고 갔지 않습니까?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비상계엄하고 아무 관계없이 우리도 뭐 대응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그때. 그래서 저는 아니 북한이 저렇게 도발을 자주 하는데 우리가 평양에 드론을 무인기를 보낸 걸 가지고 외환죄다라고 만약 민주당에서 그 프레임으로 외환죄든 외환행위든 그걸 가지고 특검의 이런 제목에다가 넣어가지고 하는 거는 이거는 북한하고 앞으로 우리가 도발에 대응하는 우리 군이 당연히 해야 될 그런 부분까지 건드리는 문제가 되고 이래 되면 이게 과연 진짜 의도를 가지고 옛날에 총풍이나 북풍을 회상시키듯이 의도를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과 그 아주 측근들이 국방부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의도를 가지고 도발해가지고 북한에서 뭔가 센 게 와가지고 비상계엄의 핑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는 이거는 팩트와 증거의 문제지 그걸 갖고 그런 게 있기 전에 함부로 민주당이 이걸 외환죄라고 넣어서 하는 거는 그거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국회에서 그 두 분의 군인의 그 답변 태도가 저는 굉장히 그 눈에 띄더라고요. 일단은 첫 번째는 김선호 국방부 차관, 국방장관 대행하고 있죠. 군을 불법에 동원하지 말라 그랬는데 또 한 분이 누구냐면 김명수 합참의장이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우리 군병력을 투입해서 그것에 어떠한 물리적 행위를 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고 부여된 임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정은이가 돈을 가지고 확인해야 될 것을 스스로 제가 왜 확인을 해주냐 이겁니다. 난 이분의 답변 태도를 보면서 그래도 제대로 정신 박힌 군인이 있구나. 이분이 뭐 계엄 때 어떤 역할을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사실 군의 작전이라는 건 기밀성이라는 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공개하고 논란을 벌이고 그걸 수사 대상까지 삼는다? 이거는 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독자 극우든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이제 가짜뉴스 를 생산하고 배포하는 거는 그거는 진짜 민주주의에 굉장히 심각한 위협이죠. 근데 민주당 의원들 중에 다수 의원들이 특히 아주 소신 있고 개혁적이어야 될 초재선 의원들이 보면 지금 이재명 대표 총선 이후에 이재명 대표 완전 일극체제, 독재체제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곧 조기 대선 치르면 이재명 대표가 후보가 돼가지고 저 사람이 만약 대통령이 되면 이런 데까지 정치인들이 생각이 미치면 그러면 누구든지 앞장서가지고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한남동 가서 저 모양 하듯이 민주당의 그런 움직임이 그게 이재명 대표의 헌법재판소한테 압박으로 작용하고 대선을 최대한 당기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한테 너도 나도 여기 있어요. 손 들고 아부해야 되고
뭐 보여야 되고 눈에 띄어야 되고 이런 게 저는 민주당의 분위기고 국민들이 그거를 저는 좀 느낀다. 정성호 의원님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이 돼서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면 이재명 대표한테 그게 유리해요? 제가 친명계라는 분들한테 여러분한테 의견을 물어봤는데 생각이 좀 다르더라고요. 심지어 최고위원 몇 분은 조기 대선이 반드시 유리하지 않다라는 얘기도 하거든요. 정성호 의원께서는 친명계 좌장이라 하는데 어떤 생각을 하고 계세요? 정말로? 일단 저는 뭐 친명계 좌장은 아니고요. 네. 다만 이거는 뭐 저희들이 선택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다만 당대표로서 지금 단계에서 이재명 대표가 해야 될 가장 큰 일은 국회 다수당이기 때문에 다수당으로서 탄핵 의결을 주도한 정당의 대표로서 그 행보를 해야 되는 거죠. 이재명 대표의 민생 경제 행보 같은 거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해야 되고. 근데 이재명 대표 마음은 콩밭에 이미 가 있는 것 같고 또 1심에서 2심으로 올라가면서 뭐 서류를 안 받고 변호사를 선임 안 하고 이러면서 시간을 질질 끌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서울고법에서 2심에서 재판부가 새로운 사건 배당 안 받기로 하고 여기에 집중심리 하기로 한 거는 저는 결정을 잘한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본인의 재판하고 관련된 이 문제는 국민들 눈에 탄핵 심판은 빨리 또 본인 재판은 최대한 천천히 이렇게 비치는 거는 그거는 정정당당한 정치인의 자세는 아니죠. 아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탄핵 심판의 진행에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정권에 속한 거고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재판도 송달 문제는 집에 사람이 없어갖고 못 받은 거거든요. 국회로 송달하니까 바로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변호사 선임은 1심에서 유죄를 받았기 때문에 새로운 관점을 진행할 변호인들을 선임하라고 시간이 늦었던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633 말씀하는데 과거 현역 의원들이나 지방자치단체장들 당선 무효를 선고받은 그런 재판에 있어서 그게 지켜진 적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강행 규정으로 돼 있지만은 중요한 게 피고인이 방어할 수 있는 거, 본인이 입증할 수 있는 거는 재판부에서는 허용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형사재판이니까. 저는 이게 지금 이렇게 크게 늦어진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선거법이라는 게 뭐냐면 지난번 선거에서 반칙한 사람은 다음 선거에 못 나오게 하겠다라는 게 법 취지예요. 법익이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그 선거법 자체의 의미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저는 그게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 나라가 굉장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격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국민들의 분열과 갈등 이게 정말 너무 심각하고 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서로 생각이 다르고 입장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국민 모두의 행복을 위해 힘을 합쳐주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국격의 문제를 이걸 어떻게 회복해서 대한민국을 다시 만들어가느냐. 여야 어느 정치인이든 반드시 명심을 해야 될 일이고요. 국민 통합을 위해서 앞장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